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독일에 이제 주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독일 주 중에서 저번 시간에 이제 작센주를 했죠. 구동독 지역인 주요 도시로는 라이프치히라든지 드레스덴이 있었죠. 자, 그 약간 상단 왼쪽으로 보면은 작센 안할트주라고 있죠. 예. 요 주를 보고 요 주에서 이제 주요 도시로는 막테부르크, 할레. 자, 막테부르크가 이제 요 수도입니다. 작센 안할트에. 그래서 요 지역을 조금 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 독일의 이제 정치, 경제, 막 이런 조금 개괄적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알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도 같이 조금 할까 싶습니다. 자, 먼저 지금 사진에 나오는 도시가 막데부르크입니다. 그 대성당이죠. 요 강은 엘베 강이고, 그래서 이 작센 안할트는 지형적으로 볼 때 이제 아까 지도에도 나왔지만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쪽인데 알트마르크 황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데부르크 평원의 이제 그 평원지대, 그 다음에 아까 할레라는 도시가 있죠. 그 다음에 비트펠트 이런 곳에 이제 산업지대가 있고 또 북쪽에 포도 재배 지역인 잘레강 이렇게 있습니다. 엘베강이 어쨌든 300km 이상 이 작센 안할트주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형적으로 조금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유명한 산맥 중에 여러분 하르츠 산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하르츠 산맥. 그래서 이 하르츠 산맥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브로켄이라고 있는데 독일에서 가장 높답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 읽은 사람들 중에 이제 하이니히 하이네 시집이라든지 하이니히 하이네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이네의 하르츠 기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 그 하르츠라는 산맥을 여행하면서 이제 그 일종의 여행기인데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데부르크가 이 지역의 가장 그 유명한 도시고, 그 다음에 주로 이 경작지인데 뭐 공유라든지 사탕무, 감자, 채소 이렇게 식품 산업이 발달한 곳이 이 막데부르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제 1위 도시는 할레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지요. 그죠? 그래서 이 막데부르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그래서 비교적 인구 밀도가 이 주는 낮은 도시들이 많지만 할레 다음으로 막데부르크가 이제 인구 밀도는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할레라는 도시도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막데부르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 그러면 막데부르크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봅시다. 선전이 또 광고가 4초 정도 이제 다 됐네요. 또 동영상이 또 나오네요. 자, 뭐 요즘 유튜브가 뭐 광고를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가 지금 막데부르크입니다. 정말 전망이 좋고 역사가 오래된 도시죠? 독일에서. 봅시다. 풍경 위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프리드리 핸델 있죠.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핸델이 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마다 이제 핸델 축제라고 열립니다. 이때 많은 음악 애호가들도 또 오고, 또 바로크 음악가인 필립 텔레만이라는 사람도 막데부르크 출신이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바흐 알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이제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제 여기서 활동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 작센 안할트주는 르네상스 시대 개혁의 중심부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알죠? 인문주의 운동.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종교개혁을 한. 그 마르틴 루터와 비텐베르크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 이 작센 아날트주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에서 어쨌든 그 성교회 있죠. 거기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이 성문에 보면 루터가 그 당시 95개조 반박문, 신학의 이론과 관련해서 내걸었던 반박문 있죠. 그런 것도 지금 이제 남아 있답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곳이고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르츠 산맥에 가보면은 이 산지 지역에 약 1200개 이상의 반목재 가옥으로 꾸며진 그 마을이 있답니다. 마을 이름이 그베드린부르크라는 마을인데 유네스코 세계 유산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그렇답니다. 자, 이 정도로 작센 아날트는 우리가 자연 풍경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중요 산업은 첨단 산업은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품 산업이 발달한 곳이 이 작센 아날트 지역이고 또 이제 막데부르크와 할레에서 이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이제 그 두 도시입니다. 자, 지금 막데부르크를 이제 멀리서 전망이 좋게 찍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간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사실은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흐린 날씨가 많습니다. 잿빛, 회색. 독일 사람들이 조금 우리처럼 이런 유머 감각이 별로 없고 유쾌한 성격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날씨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날씨가 이렇게 주로 흐린 날이 많고 예전에는 제가 전기가 없었을 때는 저번에 철학 이야기 할 때도 독일에서 철학이 발달한 이야기 할 때도 제가 기후 이야기 했죠. 이렇게 흐리고 이제 실내에 있다 보니까 명상이나 사색에 잠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철학의 대가들이 대부분 독일 혈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칸트, 헤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염세주의 그런 철학 또 이제 독일에서 많이 발달했죠. 관념적인 철학이 많이 발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 작센에 있는 스위스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바스타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풍경이 좋아서 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자연님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걷고 산책하고 독일 사람들이 숲을 정말 사랑해요. 독일 민족을 숲에서 나온 민족이라고도 하거든요. 물론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이런 말도 하죠. 우리는 이제 예전에 백이 민족이라고도 불리고 그 민족의 특징을 얘기할 때 그죠? 그래서 독일은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다른 때는 숲에서 나온 민족. 그래서 한때 2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화되고 숲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자연도.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자연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환경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예전 모습으로 많이 이제 돌아왔어요. 이렇게 작센 저번에 했던 작센주도 그렇고 이 작센 아날트주도 그렇고 이게 자연님이 많아요. 계곡도 많고 강도 많고 그죠? 우리도 사실은 제주도라는 제주도 외에도 물론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우리 또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지역이 많지만 좀
좀 더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만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은 좀 관광 산업에도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 뭐 천연 자원이 있으니까 뭐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진도를 많이 나갔고 또 주요 그 수업 자료 텍스트 내용도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진도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독일에 직접 방문은 못했지만 막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여행하듯이 이렇게 쭉 한 번씩 편안하게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한 번씩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멈추고 우리가 이제 또 그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작전 아날트를 오늘 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브란덴부르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란덴부르크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여기 주요 도시로 포츠담도 있고 포츠담 회의가 많이 열렸던 곳이고 그 주에 이 베를린이 중간에 있지만 이 베를린은 브란덴부르크에 속하지 않습니다. 베를린은 따로 독립적인 주입니다. 베를린주. 그래서 이 브란덴부르크와 베를린을 막 같이 해도 되지만 오늘은 일단 작센 안할트를 마저 보고 독일의 정치 경제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 한 10분 정도에 간단히 또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3, 40초 조금 남았는데 일단 멈추고 자 암석들이 참 그죠 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와 비슷한 지형도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도 지금 이런 약간 암석과 숲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죠? 비슷한 그 풍경도 많이 있네요. 자, 독일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조금씩은 그래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1990년 10월 3일기에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던 동독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연방국이었던 서독에 편입하기로 결의하면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동독과 서독이 통합되고 통일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1990년 10월 4일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가 개최되었고 12월에는 최초의 독일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은 1949년 제정된 기본법에 기초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의 법치주의에 의한 자유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자유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독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라 하면은 자꾸 이제 북한과 연관해서 공산주의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르죠. 공산주의하고는. 그래서 사실은 이 통일될 때 동독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유럽연합에 편입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외칠 때 우리는 마르크화를 원한다 뭐 이렇게 서독의 경제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또 여행의 자유라든지 이런 자유도 부러워했고 경제적으로 동독이 이제 서독과 편입되기를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통일된다고 해서 금방 동독의 경제가 서독처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는 오히려 동독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에서 배분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동독에는 실업은 없죠. 국가에서 다 알아서 일자리를 줍니다. 근데 그 일자리라는 것이 생산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는 주지만 그게 큰 부가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처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어떤 우수한 어떤 품질의 양질의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해도 그렇게 뭐 풍요롭지 못하고 실업은 없지만 그죠? 그런데 통일이 되니까 막상 통일이 되니까 옛날 동독에서는 자기들이 뭐 굳이 구직을 안 해도 일자리가 뭐 국가에서 알아서 배분해 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지만 통일이 되니까 스스로 자기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경쟁력이 없으면 나부되고 실업에 노출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동독인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힘들고 그런 시기를 한 10년 가까이 그 1990년에 통일됐으면 2000년대쯤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독일 경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통독 직후에는 서독이 워낙 많은 그 돈을 퍼붓기 때문에 동독 통일을 위해서 동독과의 그래서 또 그 당시 전 세계 경제도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었고 그래서 힘든 시기를 거친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다시 이제 예전에 이제 서독 시기처럼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독일이 뭐 거의 경제적으로는 최고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뭐 통일된 지 30년이나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그죠? 한 2000년대쯤 돼서 조금 나아졌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도 남북한 통일돼야 되지만 지금 당장 만약에 통일되면 우리도 사실은 조금 힘들 겁니다. 북한이 워낙 낙후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꾸준히 교류를 하면서 동독의 경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서로 민간 교류나 이런 게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이 된 겁니다. 동독 내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도 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북한 경제를 좀 도와주고 북한도 좀 경제가 살아나면서 교류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자기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 남한과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같은 민족끼리 통일을 해야 된다. 주변국들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을, 통일이 되는 것을 전부 두려워하고 방해하지만, 특히 일본이 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독일 정치 경제니까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독일은 1919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이라 일컬어지는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그렇죠.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었던 바이마르 헌법에서 발전한 독일의 헌법은 그룬트 게제츠라고 방금 봤죠. 독일 기본법인데 그룬트 하면 영어의 그라운드입니다. 게제츠가 법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그라운드처럼 기본, 뭐 토대 이런 뜻이 있죠. 그룬트 게제츠. 여기 우리로 치면 이제 헌법이죠. 세계 민주주의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 시기부터 이어진 연방 제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진화된 연방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는 11개 주, 통일 이후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수평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호 의존하여 조화롭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우리로 말하면 지방자치제입니다. 정말 분권주의인데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뭐 컨트롤은 하지만 웬만하면 개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제 잘 실현되고 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인서울, 서울 중앙집권주의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각 주가 고르게 막 그러니까 갖고 대학도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학 수준이 낮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좀 따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만 뭐든지 대학도 그렇고 뭐 지방대가 지금 약화되고 예전에 뭐 부산대, 경북대 저도 이제 뭐 예전에 부산대 86학부인데 예전에 왜 부산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특정과 영어 교육과 이런 데는 서울대보다 더 높았어요.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서울대 잘 안 갔어요. 서울대나 연고대를 잘 안 가고 그런 갈 수 있는 실력의 학생들이 부산대에 다 오고 그러니까 지방대 뭐 그 당시 지방대만 해도 국립지방대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서울이 되다 보니까 서울 외 지방대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죠? 사회적 불만이나 또
지역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서울이 만약에 무슨 잘못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국가적인 위기가 상황이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지역이 이렇게 고르게 사실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인구 밀도도 너무 서울에만 집중돼 있어도 곤란하죠.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볼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들이 볼 때 좀 본받아야 될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독일은 양원제, 내각 책임제로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의 양원제이며, 여기에 연방 하원의 다수당의 지도자가 연방 총리가 되어 연방 내각을 구성합니다. 연방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용한 직접 선거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현재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 수는 총 709명입니다. 지금 당을 조금 앞으로 여기에 당을 보면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녹색당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죠? 디 그린넨 이제 연합입니다만은 뷸티니스 이게 이제 연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녹색당이 이 당 이름만 보면 알 수 있겠죠. 자연 친화적인 자연 환경을 중요시하고 이제 독일 국민들의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운동으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지금 당당하게 하나의 정당으로서 지금 보세요. 8.9%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서열로 봐더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지금 좌파당도 있죠. 디 링케 좌익 좌파 우린 좌익이라고도 하고 뭐 좌파. 그래서 우리 뭐 옛날 노인분들은 와 독일이 공산주의 국가네 뭐 이렇게 말 겁니다. 이런 좌파당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죠? 절대 그렇지 않죠.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데 공산당은 아니죠. 이런 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어쨌든 바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볼 독일이 굉장히 그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정당이. 연방의회 의원 수는 총 709명입니다. 국가원수인 연방 대통령은 연방총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 5년에 중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수반이자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총리는 임기 4년에 역시 중임이 가능합니다. 연방수상은 독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며 정치 및 행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메르켈 총리 나오죠. 여기 메르켈 총리가 벌써 몇 번 했죠. 어쨌든 지금 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임기 끝낸다고 했죠. 독일의 정치 체제를 특별히 수상 민주주의라 칭하기도 합니다. 2019년 독일의 대통령은 2017년부터 역임해온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로 독일 3인당 원내대표와 외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독일도 이제 대통령은 그 어떤 그 대내외적으로 상징적인 그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수상이죠. 그죠? 독일어로 이제 분데스칸첼러 뭐 이렇게 하는데 메르켈 총리가 주요 핵심 그 대표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은 이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2019년 현재 독일의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 2005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독일의 총리를 역임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계 인사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독 출신인데, 그죠? 우리로 치면 북한 여성이 통일 한국에서 통일 한국 대통령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요 정당으로는 전통적으로 우파를 대변하는 기독교 민주연합과 기민당이라죠. 좌파를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이 있습니다. SPD, 그죠? 사회민주당.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재탄생한 통일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기에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에 걸맞는 외교적 역할을 국내외적으로 요청받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유럽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양대 축으로 삼고 독일의 국제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 2017년 G20 의장국 활동에 주력하였고 유럽연합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였으며 환경, 인권, 테러리즘 등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독일 정치에 대해서 문 좀 닫아주세요. 집에 있는 뚱이가 조금 제가
통제하기 힘듭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누나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잠깐만요. 좀 닦고 오겠습니다. 아빠 수업 찍으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집에서 찍다 보니까 이 너뚱이가 오늘 또 방해를 하네. 자,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개관했고 경제와 관련해서 또 조금 볼까요?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1950년에서 1973년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을 둔 자유방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면서 경제성장, 고용, 물가, 국가재정 등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란 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쓰죠. 이제 독일의 이 사례 이 표현을 조금 도용한 거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때 독일이 전후에 이 경제 성장을 초고속으로 이뤘습니다. 특히 서독 경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독일은 사실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경제 성장 발전에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쫓을 수는 없죠. 전후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했습니까?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어쨌든 주로 육체 노동이라 하더라도 많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인들이 난민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관대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러한 성장의 기저에는 경제적 지원을 해준 미국의 마셜 플랜과 독일 국민들의 근면성과 높은 기술 수준, 공업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복지제도,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이어서 1990년대에는 막대한 통일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통일 비용이 막대했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로 나와 있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참조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죠? 그런 어떤 대책이 지금부터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통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독일도 1989년 이때 통일이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상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통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소련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그때 이제 통일의 기회가 온 건데 물론 동독 내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서독과의 합병을 원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래서 우리도 갑자기 통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뭐 전혀 통일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일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죠? 1992년 통일 당시 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서독 지역에 비해 42%에 불과했습니다. 반도 안 되죠. 기술의 낙후, 장비의 지금 이걸 비교하면 북한은 우리의 반이 뭡니까? 10분의 1도 안 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동독과 서독의 통일보다 더 우리가 통일병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노후, 환경오염 등 동독과 서독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왜냐하면은 동독의 산업 구조 자체가 구산업이었습니다. 전부 뭐 연료도 화석 연료라든지 친환경적인 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동독의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이 든 거죠. 였습니다. 독일은 한 해 평균 1000억 마르크 이상의 엄청난 금액의 지원을 쏟아부으며 동독 지역의 통신, 교통, 건설 부문의 등의 산업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힘썼습니다. 국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통일 경비를 줄이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독일의 수출 산업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1999년 후반부터 독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회복되었고 실업률도 낮아지면서 독일의 경제 상황이 큰 폭으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좀 주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독일도 우리처럼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고 그 우리하고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것도 우리하고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독일의 통일 사례를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역시 수출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수출 의존하는 국가니까. 독일은 GDP 기준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미국, 중국과 함께 수출액, 수입액이 모두 1조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국 중 하나로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게 2019년 7월 통계입니다. 지금보다 한 1년 몇 개월 더 전이죠. 지금 아까 통계해 보니까 일본이 독일 뭐 한 단계 위인가 지금 그런데 지금은 또 달라져서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지금 GDP도 우리가 일본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국민 1인당 그 소득은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비슷해요. 거의. 일본이 이제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 옛날 그 생각에 잠겨서 자꾸 갑질을 하려고 하는데 세계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자기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 완전히 섬나라 어떤 그런 섬에 갇혀서 외국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세계화 흐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독일 경제 조금 더 공업이 봅시다. 발달한 경제 구조답게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약 30%를 차지하며 높은 생산성과 탁월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독일의 뛰어난 공업 기술은 현대 기술력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크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민차인 폭스바겐을 비롯하여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자국산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은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 들어서는 세계 각국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을 인수하여 전 세계 고급 자동차 시장은 독일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기계공업 분야에서도 독일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계 및 설비 제조업은 독일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이고 그만큼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와 라인메탈, 관련된 분야, 칼 차이스, 이게 맨, 이제 지멘스, 보시 등 각 이런 이제 유명한 회사들 우리 들어보면 우리처럼 대기업 뭐 재벌 이런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기계 산업이 독일이 발달했어요. 독일의 국민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독일 축구 대표팀을 독일 전차군단이라고 옛날에 월드컵 뭐 독일이 몇 번 우승했지만 브라질 다음으로 우승 많이 한 국가가 독일 아닙니까? 전차군단이랬죠. 축구도 보면 다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도 보면 국민성하고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업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들어 하이테크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자공학과, 로봇산업, 신소재와 소프트웨어와 같은 중요한 미래 분야 산업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기반을 견실히 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데 우리는 이제 그 박정희 정부 때 그 당시에 워낙 낙후된 환경이니까 대기업들을 지원해줘서 지금 재벌처럼 돼버렸지만 문제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흡수하면서 기술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도 대기업이 흡수해버리고 너무 대기업이 거대화돼서 소위 말하는 우리만의 어떤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라는 표현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부 말도 안 듣는 막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결국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한번 무너져 버리고 그 대기업 하나가 망해버리면 거기에 전부 딸린 하도기업들, 하청업체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사실은 권장할 만한 그 구조는 아니죠. 대기업이 뭐 한두 개, 몇 개 정도는 뭐 가능하지만 대기업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죠. 이런 산업 구조가 이제 독일의 산업 구조가 3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수공업, 제조업, 도소매, 관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전체 기업 수의 99%, 전체 일자리의 70%, 전체 기업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사회도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2초 후 광고 표시 이렇게 나옵니다. 광고가 2초 후에 나올 겁니다. 자연 환경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그 각 도시들을 우리가 지금 여행하면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짧은 내용이니까 사실 봐도 상관없겠는데 광고가 나옵니다.
그죠? 네.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자 광고는 막 금방 끝나니까 자 국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부에 있다 보니 총 9개의 다른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해와 발트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형은 우리가 지금 많이 했지요. 방금 지나가 버리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아지는데 이는 이게 남쪽이 오히려 고지대고 북쪽으로 갈수록 제지대입니다. 지형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독일 남부 지역에 위치한 알프스 산맥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부산이 너무 반대로 높으니까. 북부 지역은 북독일 평원이라고 불리는 넓고 평탄한 평야지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주요 하천으로는 북해와 발트해로 흐르는 도나우강 외에 라인강, 베저강, 엘베강, 오데르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의 기후는 크게 북서부 지역의 해양성 기후와 남동부 지역의 대륙성 기후로 나뉩니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춥고 건조한 편이며 여름은 따뜻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입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지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겨울철 남부지방이 북부지방에 비해 더 추운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14년 발표된 UN 인간개발지수 HDI 조사에서 총 187개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이며 인구 밀도 역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은 구석구석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이며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독일은 구석구석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독일 전 지역이 고르게 균형 있게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뭐 어떤 특정 뭐 독일 베를린에 뭐 인구가 집중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죠. 그렇죠? 영국이나 프랑스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어떤 특징이 있죠. 영국 하면 런던, 프랑스 하면 파리. 독일은 베를린 하면 물론 베를린이 어느 정도 발전도 있지만 행정적인 어떤 수도의 의미가 있고 베를린 외에 다른 도시들도 다 고르게 발전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일부 편중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이런 게 참 독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약 30%는 독일의 80개의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이제 좀 düsseldorf,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독일 도시들은 좋은 일자리, 깨끗한 환경, 낮은 범죄율,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이제 난민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치안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조금 그런 불안정적인 요소도 많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 사회적으로 볼 때 많이 불안정한 요소들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2019년 7월달 통계입니다. 또한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기관과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80개 이상의 노벨상을 휩쓸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독일은 물리학, 기계공학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는데 독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긴밀하게 연계된 대학과 기업 연구소 및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학마다 이제 산학협력기관이 조성되어서 막 산학 그 상호 어떤 그 협력 관계가 이제 앞으로 대학에서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지만 독일은 그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대학뿐만 아니고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뭐 초중고 때부터 이론과 실습을 겸비하는 그런 교육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고 그리고 대학마다 그 연구소라든지 기업 연구소나 이런 연구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잘 갖춰져 있어요. 2014년 이후 독일 전 지역의 등록금이 완전히 폐지되어 우수한 인재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첫 시간에 독일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 했죠. 원래부터 이제 등록금 없었습니다만 통일 직후에 그 보수 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몇 년 이걸 대학 등록금을 많지는 않지만 그죠? 500마르크라고 했죠 그때 받다가 한 몇 년 그렇게 하다가 다시 없어졌어요. 그죠? 네. 미넨 공과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같은 독일을 대표하는 대학교들은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매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유학생들에게도 유학하고 싶은 대학교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대학이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고 특정 대학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학하고 싶은 대학교로 꼽힙니다. 그죠? 등록금도 뭐 없으니까.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다고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한 독일보다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대학세라는 사실 없어져야 돼요. 예. 독일어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독일어는 인도 게르만 어족에 속한 언어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물론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약 1억 3천만 명의 인구가 독일어를 모국어 또는 제2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영어가 잘 통하는 편이고 터키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터키어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김나지움, 우리로 치면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나오면 영어를 대체로 잘 합니다. 그래서 영어만 좀 해도 독일 가서 여행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영어 대화는 다 이루어져요. 물론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이제 대학도 유학도 가서 대학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독일어가 필요하지만 생활을 할 때는 영어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독일 정치 경제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개관했는데 이 내용이 비록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다룬 것 같아서 압축해서 잘 된 부분이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독일 현대사의 일을 할 때 조금 더 심도한 부분을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죠? 독일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41분, 42분. 이제 독일이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인데 이민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100세 사이 경고해가 독일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많은 비결은 해가 이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까지만 오늘 독일 사회와 관련해서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하겠습니다. 독일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지만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다. 대부분 연금을 받고 연금 생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그 당시 지금 치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이니까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연금 생활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웃에서 좀 시끄럽게 하고 아무 때나 피아노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소음으로 방해하니까 자제하게 하고 어떤 때는 또 벌금도 물리고 이랍니다. 그래서 이 연금자들의 천국이 독일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죠. 거기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한 몫을 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전체 인구 데니까, 8,100만 명 가운데 9%가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민이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그 비중은 30%가 넘는다. 현재 가장 많은 이민자 비율을 보이는 터키와는 1960년대 노동협약을 맺었다. 터키 젊은 층에게 독일은 기회의 땅이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때 대량으로 비록 주로 블루칼라 쪽입니다. 육체 노동자들이지만 폐화된 상태에서 재건해야 되니까 이때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터키에서 나고 자란 둔자이도 지난 90년대 초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왔다. 그 후로 10년째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다. Ich habe kein Problem damit. Ich habe mich angepasst. In Deutschland lebe ich jetzt seit so langer Zeit und deswegen ist es eigentlich ganz in 외모가 Ordnung. 완전 터키인처럼 Ja, 보이지는 gut. 않아요. Ab und zu 그죠? 독일에 werden wir 살아서 halt 그러는가? von manchen 약간 Leuten 독일인 얼굴처럼 als 생겼어요. Ausländer angesehen, Aber- aber manchen, die sagen, ja, sie leben so lange hier, sie sind wie ein Deutscher. 둔자이가 일하는 곳은 버스 탔을 때 영세한 관광버스 회사다. 사장 에르탄도 이민 온 후 줄곧 운전기사로 일하다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다.
직원 모두 터키 출신이다. Nein, das Problem ist, die vielen deutschen Fahrer, die wollen nicht Wochenende arbeiten. 이 사람이 자기가 터키인이니까 작은 버스에 차려서 터키인들을 고용한 것 같아요. 터키식 식사네. 예. 값싼 임금의 터키 이민자 대부분은 제조업 분야의 저임금 노동자이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에 그렇죠. 블루칼라 종사해왔다. 쪽으로 많이 합니다. 화이트 칼라는 독일인들이 많이 하고 그렇죠. 지난 60여 년 동안 이주 노동자는 독일 노동시장의 저임금 분야를 담당했다. 우리로 치면 어쨌든 3D 업종, 우리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취업하듯이 독일도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독일의 경제가 상승세를 탈 때면 이민자 숫자도 함께 증가했다. 그렇죠? 2013년 한 해 유입 이민자 숫자는 122만 명이 넘는다. 독일은 왜 일찍부터 노동시장을 개방했을까? 그 배경에는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부흥기가 있었다. 노동력이 부족해진 독일은 주변국과 노동 이주 협약을 체결했고 대규모 해외 노동자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우리도 이 시기 이제 2만 명가량의 파독 간호사들과 독일로 관계죠. 건너갔다. Die Zuwanderung kann auf jeden Fall einen sehr wichtigen Beitrag leisten, also auch zur Stabilisierung des Arbeitskräfteangebotes, dass wenn Zuwanderer über ein langes Erwerbsleben, also auch erfolgreiche Zuwanderer, Steuern zahlen und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zahlen und sie später dann staatliche Leistungen, aber auch Renten in Anspruch nehmen, dass das netto sogar etwas für den Staat bringt.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50분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텍스트는 제가 생략하고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독일 정치 경제라든지 또 뭐 사회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틈틈이 조금씩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최근에 독일 사회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내용도 물론 다뤄야 되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작센 안할트 주 지역의 막데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독일의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독일 인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잠깐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